아버님, 소자가 돌아왔사옵니다. 관복을 입은 청년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대가댁 사랑채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눈보라치던 섣달 금은 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유모가 있었지요. 역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쫓기고 숨고 버티며 살아온 30년이었습니다. 그 유모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유복자로 태어난 종속의 상속권을 둘러싼 친족 간의 분쟁이 적지 않았으며 재산을 노린 모함과 위조 문서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야담입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 권씨 가문이 뿌리를 내린 것이 벌써 5대째였습니다. 논밭이 100여 마지기요.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선 기와집이 고을에서 으뜸가는 집안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집 가장을 권대감이라 불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부드러운 어른으로 목소리 한 번 높이는 일 없이 고을 사람들의 애경사를 두루 챙기는 분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귀가 얇아 가까운 이의 말을 쉬 믿는 것이 그 어른의 흠이라면 흠이었답니다. 권대감에게는 홍씨 부인이라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가냘픈 체구의 눈빛이 맑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으나 웃음 한 번이 봄볕처럼 따스하여 안채 하인들까지 그 분을 따르고 따랐지요.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권대감 내외가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마는 하늘이 뒤늦게나마 씨앗을 점지해 주셨으니 홍씨 부인의 배가 불러 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의 봄이었답니다. 권대감이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안채에 좋은 음식이 끊이질 않았고 밀양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 달마다 드나들었지요. 홍씨 부인도 배를 쓸어 내리며 빙글에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혀주려고 손수 베네쩌고리를 짓고 금실로 아명을 수놓은 패도를 만들었지요. 윤이라는 글자였습니다. 피륵 하나하나에 어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그 패도를 다 만들고 나서 홍씨 부인이 옥분에게 말씀하셨지요. 옥분아, 이것은 내 아이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만약 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거든 내가 전해 주어라. 옥분이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마님께서 손수 전해 주셔야지요. 홍씨 부인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어려 있었지요. 옥부는 그날 밤 그 웃음이 내내 마음에 걸렸답니다. 섣달 초사흔날 밤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기가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겠습니까? 해가 지고 자시가 넘어도 아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산파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안간힘을 썼고 권대감은 사랑채에서 방바닥을 닳도록 서성였지요.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홍씨 부인의 신음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옥부는 홍씨 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이를 악물었지요. 마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조금만 더 버티시옵소서. 홍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에 핏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그럼에도 홍씨 부인은 옥분의 손을 꼭 쥐며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옥분은 가슴이 저며 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축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지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우렁차고 씩씩한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권대감이 사랑채에서 벌떡 일어섰고 고을 어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안채에서는 그 울음소리와 함께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홍씨 부인의 눈이 점점 감겨 가고 있었지요. 난산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습니다. 산파가 홍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옥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마님,
눈을 뜨시옵소서. 홍씨 부인이 가까스로 눈꺼풀을 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숨결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요. 떨리는 손을 들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이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옥분아 페도르리, 아이 페도를. 옥분이 눈물을 쏟으며 금실로 수놓은 페도를 홍씨 부인의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홍씨 부인의 손가락이 그것을 잠시 감쌌다가 이내 힘이 빠지며 옥분의 손 위로 내려앉았지요. 이 아이의 증표이니라. 절대 잃지 말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안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그 고요를 가르고 있었답니다. 옥분은 패도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지요. 권대감의 곡소리가 고울을 울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여인을 잃은 것이었지요.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었겠습니까? 권대감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홍씨 부인의 영정 앞에 앉아 넋을 잃은 채로 있었지요. 갓난 윤희는 옥분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미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아이였지요. 옥분은 윤희를 안을 때마다 홍씨 부인의 마지막 손길이 떠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권대감의 오랜 벗이라는 자가 문상을 핑계로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한복만이었습니다. 한복만이라는 자는 참으로 보기에 번듯한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쓰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지요. 권대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위로하는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럽던지 보는 이마다 참으로 의리 있는 벗이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성원형, 형수님이 이리 가실 줄은 나도 몰랐소. 내 이 슬픔을 형과 함께 나누겠소. 권대감이 벗의 손을 붙들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지요. 그러나 옥분은 달랐습니다. 한복만이 권대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뒤편에 무언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 번득이는 것을 옥분은 보았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옥분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한복만은 문상이 끝난 뒤에도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루 걸러 드나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여동생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지요. 소란이었습니다. 소란은 얼굴이 반반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에 옷가락지를 끼고 권대감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 듣기에 좋았습니다. 상을 당해 기력이 다한 권대감의 수발을 들며 밥상을 챙기고 약을 다리는 소란의 모습에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지요. 한복만 어른 참 의리도 있지. 홀로 된 벗을 저리 챙기다니. 그러나 옥분은 그 수군거림 속에서도 눈을 떼지 않았답니다. 소란이 안채를 드나들며 찬장을 살피고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어쩐지 살림을 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복만이 권대감에게 넌지시 말을 꺼낸 것이었지요. 성원형, 홀몸으로 갓난아이를 키우기가 어찌 쉽겠소. 내 여동생이 얼마나 살뜰한 아이인지 형도 알지 않소. 형수님 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권대감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홍씨 부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건만 갓난 윤희를 혼자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결국 권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란이 권씨 대감댁 안채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옥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아직은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윤희를 더욱 바짝 품에 안았을 뿐이었지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소란이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윤희에게 젖을 먹이고 재우다가 바람을 쐬러 복도로 나왔지요. 눈발이 흩날리고 삭풍이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포대기를 단단히 여미고 돌아서려는 순간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랑채 창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옥부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대감 어른도 어지간히 우리 손에 들어왔지요. 재산 문서도 하나씩 옮겨가고 있고요. 소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꿀처럼 달던 그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는 서리처럼 차가웠지요. 그래.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한복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 갓난 것 말이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이 가문은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어. 소란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기회를 봐서 처리해야지요. 저 유모 눈이 너무 밝은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옥분의 두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한꺼번에 식어내리는 것 같았지요. 품 안에 윤희가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옥분의 가슴으로 전해졌지요. 옥분은 천천히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지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 굳어지는 소리였지요. 옥부는 윤희를 바닥에 눕혀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이 닿는 것들을 하나씩 헤아렸지요. 홍씨 부인의 패도가 보자기 안에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복만이 소란과 주고받다가 실수로 안채 찬방에 두고 간 문서 한 묶음이 눈에 들어왔지요. 재산 문서였습니다. 권씨 가문의 논밭과 가옥이 한복만의 이름으로 넘겨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답니다. 옥부는 문서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패도도 함께 챙겼지요. 그리고 윤희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홍씨 부인이 손수 지어준 솜저고리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도 챙겨 입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옥부는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 아래 눈이 사각사각 밟혔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윤희가 새근새근 잠든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지요. 이 아이 하나만 살리면 된다. 옥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복만이 권대감 앞에 나타나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성원형, 큰일이 났소이다. 옥분이란 년이 도련님을 데리고 도망쳤소이다. 전부터 재산을 탐내는 눈치가 있더니 기어이 이런 짓을 저질렀구려. 권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아들이 사라졌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지요. 홍씨 부인을 잃은 슬픔도 제 가시지 않은 마당에 이 무슨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당장 사람을 풀어 찾아라. 권대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러나 한복만의 입꼬리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 시각 옥부는 이미 눈보라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윤희를 더욱 바짝 안으며 발이 닿는 곳이 어디든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지요. 하늘이 온통 하얀 장막을 내리치듯 쏟아붓는 눈보라였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숨을 들이쉬면 코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지요. 그 눈길을 옥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윤희가 엎여 있었고 품 안에는 홍씨 부인의 패도와 문서 묶음이 깊숙이 안겨 있었지요.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옥분이 그날 밤 그토록 빠르게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홍 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숨이 넘어가면서도 패도를 옥분의 손에 꼭 쥐어주던 그 차가운 손끝의 감촉이 옥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답니다. 마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당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를. 그러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패도를 놓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손끝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발에 힘이 들어갔지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뼛속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자 인가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산자락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바람이 더욱 거세졌지요. 옥분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무명 치마가 눈에 젖은 앞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손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지요. 그나마 아궁이 불기운이 남아있던 몸이 이제는 완전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윤희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지요. 옥분이 잠깐 멈추어 포대기를 여미며 윤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볼이 발그레한 채 눈을 껌뻑이는 아이를 보는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집마저 잃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이 한겨울 눈보라 속을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이 어찌나 모질었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윤아. 조금만. 옥분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바람에 흩날렸고 어둠이 사방을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발 아래를 살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지요. 그러나 눈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밤길이요, 눈보라요, 게다가 등에 아이를 업은 털어온 신경이 아이 쪽으로 쏠려 있었으니까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눈 아래 숨어 있던 돌부리를 밟은 것이었지요.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옥분의 몸이 기울었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눈더미와 바위 사이를 구르는 동안 옥분은 본능적으로 두 팔로 등에 포대기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부딪히고 긁혔지요. 그러나 그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 몸으로 맞겠다는 것이었지요. 얼마나 굴렀을까요? 몸이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 위였지요. 옥분은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어보니 비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려 했으나 오른쪽 발목이 부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낭떠러지를 구르면서 바위에 부딪힌 탓이었습니다. 그때 등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윤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포대기가 완충이 된 덕에 아이는 놀랐을 뿐 다친 곳이 없었지요. 옥부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지요. 살았구나. 살았어. 그러나 정작 옥분 자신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이마의 피가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듯 매서웠지요. 이대로 날이 밝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 몸이 굳어가면 윤희도 함께 죽는 것이었지요. 마님, 소인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옵니까? 홍 씨 부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빙그레 웃던 그 얼굴이었지요. 옥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아스라이 꺼져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짐을 진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고 일정했지요.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다만 커다란 손이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것만 느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그 손이 옥분의 이마를 짚었다가 등에 엎인 포대기 쪽으로 옮겨갔지요. 잠시 뒤 윤희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 것이었지요. 갑돌이었습니다. 밀양 뒷산 자락에 홀로 움막을 짓고 사는 나무꾼이었지요. 본디 갑돌이 새벽같이 산을 오르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나서야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한 짐을 해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 새벽 산길이 갑돌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눈보라가 치든 비가 오든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이날 아침 옥분과 윤희의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갑돌은 등이 넓고 손이 컸습니다. 달고 다른 집신의 3배 적삼 하나로 한겨울 눈길을 다니는 사내였지요. 말수가 적고 산짐승처럼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으나 사람을 대하는 눈빛만큼은 한없이 따스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여인과 갓난아이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눈앞의 문제였으니까요. 갑돌은 옥분을 등에 업고 한 손으로 포대기째 윤희를 끌어안았지요.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으나 갑돌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산 중턱의 움막으로 한다름에 내려갔지요. 평소 같으면 넉넉히 반나절은 걸릴 산길이었건만 그날 아침 갑돌의 발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답니다. 움막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석가래가 그을리고 흙벽에 금이 가 있었지요. 그러나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온기가 어찌나 반갑던지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갑돌이 옥분을 아궁이 곁에 눕히고 젖은 옷 위에 낡은 소미불을 덮어 주었지요. 윤희는 포대기째 따뜻한 자리에 뉘어놓았습니다. 갑돌이 곧장 움막 한켠에 매달아 둔 약초 묶음 쪽으로 갔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거침이 없었지요. 쑥과 우슬초를 집어들고 돌절구에 찌터니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살다 보면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지요. 그러니 산에서 나는 것으로 상처를 다스리는 법을 몸으로 익혀온 것이었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마치 평생약을 다려 온 사람처럼 보였지요. 갑돌은 약초를 다리면서 윤희도 틈틈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를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손이었지요. 커다란 손이 아이의 작은 몸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포대기를 여미고 아이의 등을 살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고 서툰 손길이었으나 윤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면서도 진지하던지 나중에 옥분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옥분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에 약초 냄새가 닿았지요. 눈을 떠보니 낮은 천장과 그을린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아이가 여기 있소. 갑돌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궁이 곁에 웅크리고 앉아 윤희를 품에 안은 채 달인 약초를 식히고 있었지요. 윤희는 갑돌의 품 안에서 방금 잠이 든 참이었습니다. 그 넓은 품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 옥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지요. 갑돌이 식힌 약초 물을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마시오. 몸이 많이 상했으니. 옥분이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의 손끝이 찡해졌지요. 약초 물을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지요. 옥부는 사발을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지요. 갑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희를 아는 채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넣었을 뿐이었지요. 불길이 환하게 일었습니다. 그 불빛이 움막 안을 따스하게 채웠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돌은 새벽부터 나가 눈 속에서 칡을 캐와 죽을 쓰고 있었지요. 옥분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갑돌이 약초를 찧어 발라준 덕에 피가 멎어 있었고 발목의 통증도 하룻밤 사이에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다만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옥분이 갑돌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눈속을 헤치고 칡을 캐 온 사람이었지요. 손등에 눈속 가시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으나 갑돌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 손등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7죽이 다 되었습니다. 갑돌이 사발에 담아 옥분에게 건넸지요.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옥분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요.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어찌나 눈물 나도록 고맙던지요. 옥분이 사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옥분이라 하옵니다. 어젯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갑돌이 솥을 저으며 말했지요. 갑돌이요. 은혜는 무슨 살아난 것으로 됐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얼마나 깊은 것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옥부는 잠시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이 사람에게는 말해야 했습니다. 어제 죽다 살아난 것이 이 사람 덕이었고 이 아이를 지켜나가려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낯선 여인과 갓난아이를 등에 업어 내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 이 아이는 소인의 아이가 아니옵니다. 갑돌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두던 날 밤부터 한복만과 소란의 목소리를 엿들은 섣달 금은밤까지 품 안에 넣어온 문서와 패도가 무엇인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지요. 말을 하는 동안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그 하룻밤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가 오히려 더 실감나게 느껴졌지요. 갑돌은 솥을 저으며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지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불이 탁탁 튀는 소리만이 움막 안을 채웠지요. 갑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문서란 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 아이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제 핏줄을 찾을 날이 온다면 그때 꺼내 써야 할 것이옵니다. 갑돌이 잠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지요. 내가 지키리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옥부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악물고 있던 일을 비로소 풀 수 있었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눈물이었지요. 옥분이 품 안에서 문서 묶음과 패도를 꺼내 갑돌에게 건넸습니다. 갑돌은 그것을 받아 낡은 보자기에 단단히 쌌지요. 여러 겹을 감싸고 또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움막 한켠 가장 깊숙한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흙벽 아래에 넣어두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그것을 위한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한 손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갑돌의 움막 아래 산자락에 작은 초가 하나가 생겼지요. 옥분과 갑돌이 소박하게 혼인하여 보금자리를 꾸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혼인이라는 것을 갑돌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니었답니다. 옥분이 먼저였지요. 윤희를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복만의 손이 언제 어디서 뻗어올지 알 수 없는 처지였지요. 갑돌이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이 산을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이, 그리고 저 문서를 목숨처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옥분이 그 말을 꺼내자 갑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리다. 혼례라고 해봐야 이웃 노인 두어 분을 모시고 막걸리 한 사발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 오히려 진실하였지요. 거창한 잔치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 법이었답니다. 윤희는 갑돌의 아들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갑돌은 그 아이를 처음 받아 안던 날을 오래도록 기억했지요. 갓난아이의 작고 가벼운 몸이 자신의 커다란 팔 안에 안기던 그 느낌을요. 갑돌은 윤희의 작은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감싸주며 한참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이 손이 언젠가는 제 핏줄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갑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손을 들여다보며 마음에 새겼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스하던지 옥분은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답니다. 그렇게 윤희는 밀양 뒷산 자락 작은 초가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권대감도 어머니 홍씨 부인도 모르는 채로 나무꾼의 아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초가의 아궁이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갑돌의 넓은 등에는 윤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하늘만은 알고 있었을 것이었답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빠른 것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포대기에 쌓여 옥분의 등에 엎혀있던 갓난 것이 어느새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하고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으니까요. 윤희라는 아이는 자랄수록 눈빛이 맑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갑돌을 닮아 체구가 야무지게 커갔지만 어딘가 모르게 갑돌과는 다른 기품이 배어 있었지요. 손끝이 섬세하고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한참을 쭈그려 앉아 바라보는 아이였지요. 갑돌은 그런 윤희를 보며 말은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나무를 하고 밭을 갈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눈빛이, 그 손끝이, 그 생각하는 모양새가 산골 나무꾼의 자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갑돌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요. 다만 장터에 나갔다가 낡은 책 한 권을 얻어오는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방 한켠에 놓아두었답니다. 윤희가 처음 그 책을 집어든 것은 7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갑돌이 산에 오르고 옥분이 빨래를 하러 나간 사이 방 안에 혼자 남은 윤희가 책장을 펼쳤지요. 글자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들을 손끝으로 짚어 가며 한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옥분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홍씨 부인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마님도 글을 읽을 때면 저런 눈빛이었다고 옥분은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 갑돌에게 말했지요.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야 할 것 같소. 갑돌이 묵묵히 밥을 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에 그리해야 했지.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서당 훈장에게 가르침을 청하려면 속수라도 내야 했지요. 갑돌이 하루 더 산에 오르고 옥분이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쌀 몇 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마을 서당을 찾아갔지요. 군장은 처음에 미심쩍은 눈으로 갑돌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의 자식을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냐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윤희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8살 아이라고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또렷하고 자세가 반듯했지요. 훈장이 글자 몇 개를 짚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인지 아느냐?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나 훈장이 한 번 읽어주자 윤희가 그 자리에서 따라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자 이번에는 스스로 짚으며 읽었지요. 훈장이 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데려오시오. 그날부터 윤희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지요. 또래 아이들이 한 달에 걸쳐 익히는 것을 윤희는 열흘 만에 통달했습니다. 훈장이 혀를 내두르며 갑돌에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이다. 산골에 묻어두기 아까운 재주요. 갑돌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지요. 옥분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눈물을 훔쳤답니다. 마님, 도련님이 이러합니다. 마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윤희가 1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갑돌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늘기 시작했지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하나 지고 내려오면 사흘을 누워야 한다고 했지요. 옥분의 삭바느질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윤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희가 밥상을 물리고 나서 옥분 앞에 앉았지요. 어머니, 소자가 장터에 나가 일을 하겠소이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글 공부는 어찌하려고. 낮에 일하고 밤에 읽으면 되옵니다. 옥분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글 공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옥분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온 말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말을 꺼낼 때가 된 것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옥분이 방 한켠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갑돌이 30년을 지켜온 그 보자기가 아니었지요. 옥분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비단 주머니 하나였지요. 빛이 바라고 실밥이 군데군데 터져 있었으나 금실로 수놓은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윤희라는 글자였지요. 옥분이 그것을 윤희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니라. 윤희가 패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실의 윤기가 촛불빛에 반짝였지요. 이게 무엇이옵니까? 옥분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윤희에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지요. 홍씨 부인이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두던 날 밤부터 사랑채에서 엿들은 한복만과 소란의 말부터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순간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옥분의 목소리가 두어 번 떨렸지요.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단단해야 했으니까요. 윤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지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패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옥분은 오히려 그 고요함이 가슴 아팠답니다.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윤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갑돌은 소자의 친부가 아니옵니까? 그러하다. 그러나 내 아비는 갑돌이니라. 너를 제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내 아비지 핏줄이 아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패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지요.
밀양권 씨 대감댁이라 하셨습니까? 그러하다. 그 댁에 지금 한복만과 소란이 있을 것이옵니까? 그럴 것이다. 윤희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다가 패도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반드시 때를 만들겠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옵니다. 지금 소자에게는 힘이 없으니까요. 옥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지요. 분노가 앞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요. 단, 한 가지 약속해 다오. 옥분이 말했습니다. 절대 발설하지 말거라. 때가 올 때까지 이 패도도, 이 이야기도 아무에게도 꺼내지 말거라. 윤희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소이다. 밀양권 씨 대감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지요. 한복만과 소라는 권대감의 귀와 눈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집안 살림을 손에 쥔 지 오래였습니다. 논밭 문서가 하나씩 한복만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광 안의 곡식이 조금씩 줄어들었지요. 하인들은 소란의 눈치를 보며 권대감에게는 아무것도 고하지 않았습니다. 고하려 했다가 쫓겨난 하인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권대감은 늙고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홍씨 부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 윤희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권대감의 가슴을 파고들어 그 어른은 해가 지날수록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졌지요. 소란이 권해드리는 약을 꼬박꼬박 드셨으나 기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리는 날이 많았지요. 윤아,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얼마나 컸겠느냐. 그 중얼거림을 소란이 안채에서 듣고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그리고 오빠 한복만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대감 어른이 아직도 그 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큰일이에요. 한복만이 답장을 보냈지요. 각 고을에 사람을 풀었다. 옥분이란 년이 어디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낸다. 한편 윤희는 낮에 장터에서 품을 팔고 밤에 글을 읽기를 몇 해째 계속하였습니다. 닳도록 읽은 책이 몇 권이 되었는지 셀 수도 없었지요. 훈장을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물었고 혼자 풀리지 않는 것은 밤새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몸으로 익혔지요. 윤희는 글에만 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있었지요. 장터에서 시비가 붙으면 사람들이 윤희를 찾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윤희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인근 고을 사또의 눈에 들어 아전으로 일하게 된 것은 윤희가 25살 되던 해였지요. 사또가 장터에서 시비를 공정하게 가른 윤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불러 면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윤희에게 물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돌의 아들 윤희라 하옵니다. 글을 읽었느냐? 서당에 다녔사옵니다. 사또가 윤희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일부터 나오너라. 그날 저녁 윤희가 집으로 돌아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아전이 되었소이다. 옥분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었구나. 다만 알고 있소이다, 어머니. 조심하겠소이다. 윤희가 먼저 알아서 말을 잘랐지요. 아전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퍼지면 한복만의 귀에도 닿을 수 있었지요. 윤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산골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지요. 힘을 키우지 않으면 때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갑돌이 아궁이 앞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불 속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길이 환하게 일었지요. 갑돌의 눈빛이 그 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품 안 어딘가에 30년 가까이 간직해 온 보자기가 있었지요. 그것을 꺼낼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갑돌은 그날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아전이 된 첫날이었습니다. 윤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갑돌이 손수 지어준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관아로 향했지요. 옥분이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윤희의 옷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윤희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떼지 못했지요. 저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복만의 손이 언제 어디서 뻗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윤희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옥분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갑돌이 뒤에서 옥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손의 무게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옥분은 비로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답니다. 윤희는 관아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솜씨가 빠르고 정확했고 백성들의 사연을 들을 때는 끝까지 귀를 기울였지요. 억울한 사연은 끝까지 파고들었고 옳지 않은 것은 상관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그런 윤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 명성이 문제였습니다. 고을에서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자 장터에서 윤희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이 늘었지요. 갑돌의 아들 윤희, 총명하고 강직한 아전이라는 말이 이 고을 저 고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침내 닿지 말아야 할 귀에 닿고 말았지요. 한복만이 신복을 불러앉힌 것은 윤희가 아전이 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신복이 탐문에 온 소식을 늘어놓는 동안 한복만의 눈빛이 점점 가늘어졌지요. 갑돌이라는 나무꾼의 아들인데 나이가 25이라 하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남달랐다 하고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라 하옵니다. 한복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미 이름이 무엇이라 하더냐. 옥분이라 한다 하옵니다. 한복만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말고 그대로 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옥분. 30년 전 그 섣달 금은밤에 아이를 안고 사라진 유모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복만의 눈빛에 서늘한 것이 지나갔지요. 그날 저녁 한복만이 소란을 찾아갔습니다. 소란이 한복만의 말을 듣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살아 있었군요. 그래. 그것도 코앞에서. 소란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30년이었지요. 30년을 권씨 가문을 손에 쥐고 살았건만 그 씨앗 하나가 살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라버니,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세요. 한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객을 보내마. 셋이면 충분하겠지. 자객들이 들이닥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환해서 오히려 어둠 속이 더 잘 보이는 밤이었지요. 갑돌이 그 낌새를 먼저 알아챈 것은 순전히 산에서 오랫동안 짐승들과 살아온 덕이었습니다. 인기척이 보통과 다르면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갑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분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오. 지금 당장. 옥분이 눈을 뜨는 순간 갑돌의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지요. 오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 눈빛이 무슨 뜻인지 옥분은 알고 있었지요. 윤희를 내가 깨운다. 당신은 먼저 뒷문으로 나가오. 갑돌이 윤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희는 이미 반쯤 눈이 떠 있었지요. 기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뒷산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가거라.
지금 바로.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갑돌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갑돌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윤희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돌이 무언가를 품 안에서 꺼내 윤희에게 건넸지요.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30년을 간직해 온 그것이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 이것은 때가 되면 안다. 어서 가거라.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갑돌이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자객 셋이 들이닥쳤지요.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린 차림이었습니다. 선두의 자객이 갑돌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지요. 노파와 아이가 어디 있느냐? 갑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지요. 나무꾼의 손에 들인 것은 도끼 한 자루였습니다. 30년간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쪼개온 그 도끼였지요. 비키지 않으면 다친다. 갑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비키는 법은 없다. 자객들이 달려들었지요. 셋을 상대하기에 갑돌 혼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갑돌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한 명을 쓰러뜨리고 두 번째와 맞붙는 사이 세 번째 자객의 칼이 갑돌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갑돌이 잠시 비틀거렸지요. 그 틈을 타 두 번째 자객의 칼이 갑돌의 어깨를 깊이 베었습니다. 갑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마당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완강하던지 자객들이 잠시 멈칫하였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자객들이 들이닥치는 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사방이 막히는 것을 보고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윤희가 뒷산에서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한달음에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윤희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자객 둘을 붙잡았지요. 한 명은 달아났으나 곧 잡혔습니다. 붙잡힌 자객들을 신문하는 것은 윤희가 맡았습니다. 아전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지요. 윤희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자객들을 마주하자 버티던 자객 중 하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밀양 한복만 어른의 명이었소. 윤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머니 옥분에게 15살 때 처음 들었고 그 이후로 가슴 한켠에 돌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이름을 들고 나설 수 없었지요. 갑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갑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옆구리도 성하지 않았지요.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움직이시면 아니 됩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소이다. 옥분이 갑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돌은 눈을 감은 채 고르지 못한 숨을 쉬고 있었지요. 의원이 약을 쓰고 상처를 동염했으나 갑돌은 끝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옥분이 갑돌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아, 30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이러면 어쩌자는 것이오. 윤희가 갑돌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 안의 보자기를 꼭 아는 채였지요. 갑돌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옥분이 막혔다던 바로 그 문서였지요. 그러나 갑돌이 의식을 잃은 지금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문서를 맡긴 사람이었으나 그 내용을 속속 들이본 것은 아니었지요. 갑돌만이 30년간 그것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갑돌만이 그 안의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갑돌이 지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요.
보자기를 열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열지 않았지요. 이것을 꺼냈을 때는 갑돌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지요. 윤희는 보자기를 다시 품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한편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한복만에게 전해졌습니다. 한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소란이 방 안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자객들 중에 입을 연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해요. 한복만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수를 쳐야지. 이튿날 아침 한복만과 소라는 사또에게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지요. 30년 전 권씨 가문의 유모 옥분이 갑돌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도련님을 납치하고 권씨 가문의 재산을 빼앗으려 모함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아이라는 자가 권씨 가문의 자식을 사칭하여 가문을 뒤흔들려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지요. 고소장이 올라가자 소식이 권대감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권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을 불렀지요. 윤이라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소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 소첩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사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도련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옥분이라는 년이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 틀림없사옵니다. 권대감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윤아. 소란이 그 중얼거림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권대감의 마음이 기울고 있었지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소란이 방을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소란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밀양에서 하루길 떨어진 인근 고을의 작은 초가 안방에서 갑돌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갑돌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지요. 그러다가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자객들 도끼, 어깨를 베어온 칼날, 그리고 윤희에게 보자기를 건네던 순간이었지요. 갑돌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옥분이 달려와 말렸지요. 이 사람아, 의원이 움직이지 말라 하지 않았소. 갑돌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가 보자기를 가지고 있소. 가지고 있소. 걱정 마오. 갑돌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지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 앞에 나가야 하오. 옥분이 눈이 커졌지요. 지금 이 몸으로 어딜 간다는 것이오. 지금 가지 않으면 늦소. 갑돌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 온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옥분이 갑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확고한 것이 있었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축하리다. 사또 앞에 고소장이 올라간 것은 갑돌이 눈을 뜬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복만과 소란이 움직인 것이 얼마나 빠르던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권씨 가문의 유모라는 년이 나무꾼과 짜고 도련님을 납치하고 가문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더라. 그 아이라는 자가 권씨 가문의 자식을 사칭하여 행패를 부린다더라 하는 말들이 장터와 주막을 오가며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이른 아침 관하로 향하는 길목에서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지요.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으나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었지요. 분노가 앞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윤희는 15살 때부터 마음에 새겨온 터였습니다. 품 안에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갑돌이 건네준 그 보자기였지요. 윤희는 그것을 한 번도 몸에서 뗀 적이 없었습니다. 자객들이 들이닥치던 밤에도, 갑돌이 쓰러지던 순간에도, 밤새 갑돌의 곁을 지키던 동안에도 보자기는 줄곧 윤희의 품 안에 있었지요. 그러나 윤희는 아직 그 안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갑돌이 의식을 되찾고 갑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30년을 지켜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지요. 한복만이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소란이 서 있었지요. 소란의 얼굴에는 억울함을 참는 듯한 표정이 덧씌워져 있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윤희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복만의 눈이 윤희에게 꽂혔지요. 3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것이 이제 훤칠한 장정이 되어 서 있었지요. 한복만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으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옥분이 윤희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의 수건을 머리에 두른 차림이었지요. 세월이 깎은 얼굴에 주름이 깊었으나 눈매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복만을 보는 순간 옥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지요. 30년 전 사랑채 창호 너머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살이 쪘을 뿐 그 눈빛의 차가운 만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사또가 대청에 올라앉았습니다. 엄숙한 얼굴이었지요. 고소장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30년 전 납치된 아이, 명문가의 재산, 사칭과 모함이라는 말들이 뒤섞인 사연이었으니 사또로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었지요. 사또가 먼저 한복만에게 물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이 여인이 30년 전 권씨 가문의 도련님을 납치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오? 한복만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지요.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의 벗 권대감께서 30년을 그 자식 걱정으로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느닷없이 나타나 자식이라 우기는 것은 가문의 재산을 노린 짓이 분명하옵니다. 한복만의 말솜씨가 어찌나 유려하던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지요.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또가 이번에는 옥분에게 물었지요. 그대는 무슨 말을 하겠소? 옥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30년 전 권씨 가문의 유모였사옵니다. 홍씨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소인의 손에 쥐어 주신 것이 있사옵니다. 옥분이 품 안에서 패도를 꺼냈지요. 금실로 수놓은 윤자가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또가 그것을 받아 들고 살펴보았지요. 금실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고 비단의 결이 명문가 안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권씨 가문 종부 홍씨 부인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주려고 손수 만드신 것이옵니다. 아명윤이라는 글자를 금실로 수놓으셨지요. 이것이 이 아이가 권씨 가문의 혈육이라는 증표이옵니다. 한복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도 하나가 무슨 증거가 되겠사옵니까? 저런 것은 만들면 그만이지요. 사또 나으리 소인의 벗 권대감께서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사옵니까? 30년 전 아이를 훔쳐간 년이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앞세워 가문을 흔들려 하다니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겠사옵니까? 한복만의 말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패도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사또의 판단이었지요. 한복만이 그 눈빛을 읽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란이 눈을 내리깔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막 입을 열려는 참이었지요. 관아 대문 쪽에서 사람들이 길을 비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던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들어섰지요. 얼굴에 상처가 가득하고 어깨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지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낡고 해진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쥔 채였습니다. 갑돌이었습니다. 옥분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의원이 절대 움직이지 말라 하였거늘 이 사람이 이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윤희가 갑돌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습니다. 갑돌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괜찮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그러나 갑돌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마당을 가로질러 사또 앞까지 나아갔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숨을 죽이며 그 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갑돌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상처 입은 몸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갑돌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들고 온 보자기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지요. 소인이 30년을 지킨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단단하던지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복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소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 겹으로 단단히 쌓인 보자기였지요. 거천이 닳고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누군가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사또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문서 묶음이 나왔지요. 사또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읽는 사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길 때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지요. 첫 번째는 권씨 가문의 논밭과 가옥이 한복만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날짜와 금액, 거래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권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그 도장이 찍힌 경위를 보면 권대감이 제 정신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한 밤 혹은 몸이 심하게 쇠한 날을 골라 도장을 받아 낸 정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30년 전 옥분이 안채 찬방에서 발견하여 품에 넣어온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복만의 친필로 쓰인 것이었지요. 짧은 문서였으나 내용은 짧지 않았습니다. 갓난 도련님을 처리하라는 지시였지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신복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한복만의 필체로 또렷하게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었지요. 사또가 문서를 내려놓고 한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 할 말이 있소. 한복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추스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사또 나으리, 저 문서가 조작된 것이 분명하옵니다. 30년 전 재산을 노리고 도망친 년이 이런 것 하나쯤 꾸미지 못하겠사옵니까? 소인의 필체를 흉내내는 것이 어찌 어렵겠사옵니까? 한복만의 말이 여전히 유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힘이 없었지요.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갑돌에게 물었지요. 이 문서를 30년간 어떻게 보관하였소? 갑돌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한 번도 풀지 않았사옵니다. 보자기에 싼 채로 흙벽 안에 넣어두었지요. 소인의 처 옥군이 맡겨준 것이니 소인이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사또가 갑돌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타난 사내였지요.
꾸밀 수 있는 것과 꾸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상처는 꾸밀 수 없는 것이었지요. 사또가 자객들을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붙잡힌 자객들이 끌려 들어왔지요. 사또가 자객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명으로 그 집에 갔느냐? 자객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버티려 했지요. 그러나 사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이미 문서가 나와 버린 이상 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자객 중 하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밀양 한복만 어른의 명이었사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지요. 한복만이 자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언제 그런 명을 내렸더냐? 그러나 자객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지요. 한 달 전이었사옵니다. 밀양 한복만 어른 댁에서 직접 분부를 받았사옵니다. 나무꾼 갑돌레 초가에 있는 여인과 아이를 처리하라 하셨사옵니다. 한복만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문서와 자객의 진술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가 한복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필적을 대조하겠소. 필적 대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보관된 한복만의 다른 문서들을 꺼내 나란히 놓고 보니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글씨의 습관이라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자의 꺾임, 만자의 받침, 문장 끝의 마침 방식까지 똑같았지요. 문서를 살핀 관아의 서리가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동일한 필체로 보이옵니다. 한복만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설령 그 문서가 소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저 아이가 권씨 가문의 혈육이라는 증거는 패도 하나뿐이지 않사옵니까? 패도가 증거가 될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패도와 문서만으로는 혈육을 증명하기 어려웠지요. 사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 밖에서 허름한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지요. 안에서 내린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음이 느렸으나 눈빛이 또렷한 어른이었지요. 권대감이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소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권대감이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새벽이었지요. 자객이 보내졌다는 것, 갑돌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사또 앞에 고소장이 올라갔다는 것을 하인 하나가 몰래 고한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틀어막은 것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권대감은 소란이 잠든 새벽에 몰래 가마를 불렀습니다. 기력이 없어 스스로 걷기도 힘든 몸이었으나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권대감이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윤희 앞에 멈추었지요. 떨리는 눈으로 윤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은 얼굴이었지요. 홍씨 부인의 눈매였습니다. 코의 선이 홍씨 부인과 같았지요. 권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아. 그 한마디였지요. 윤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저 어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윤희는 그 순간 온몸으로 알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지요. 권대감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세월이 옥분의 얼굴에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저 눈매는 변하지 않았지요. 권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잘못 보았구나.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당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권대감이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소인이 직접 아뢰겠소이다. 이 아이는 소인의 아들이요. 소인의 처 홍씨 부인이 낳은 아이요. 이 패도는 소인이 직접 홍씨 부인에게 부탁하여 만든 것이요. 금실로 윤이라는 아명을 수놓은 것은 소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요.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웅성거림이 아니었지요. 탄성이었습니다. 한복만이 비틀거렸습니다. 소란이 한복만의 팔을 잡으며 버텼지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나왔고 자객이 실토했고 권대감이 직접 증언했지요. 필적 대조까지 끝난 마당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복만을 포박하라. 관졸들이 달려들었지요. 한복만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소인은 억울하오. 그러나 관졸들의 손이 한복만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소란이 비명을 질렀지요. 오라버니. 소란도 관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30년간 권씨 가문을 손에 쥐고 흔들던 두 사람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포박되어 끌려가는 순간이었지요. 갑돌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무릎을 꿇은 채였지요. 윤희가 갑돌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갑돌이 윤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지요. 어깨에서 피가 다시 배어 나왔으나 갑돌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30년을 품고 살아온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옥분이 갑돌의 곁으로 왔습니다. 갑돌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뜨겁던지 갑돌의 눈가에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맺혔답니다. 마당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고을을 짓누르던 어둠이 그날 아침 비로소 걷히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꼼꼼히 살피고 자객들의 진술을 다시 받고 권대감의 증언을 정식으로 기록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 열흘 동안 한복만과 소라는 관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0년간 비단도포를 걸치고 권씨 가문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두 사람이 차가운 옥 바닥에 앉아있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한복만은 처음 며칠간은 버텼습니다.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느니,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느니, 자객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느니 하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사또 앞에 증거가 하나씩 쌓여 갈수록 한복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한복만이 마침내 옥 바닥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공들여 쌓아온 것이 열흘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달랐지요. 소라는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들어오던 날부터 입을 다물었지요. 밥을 받아도 먹지 않았고 관졸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 바닥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후회를 하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관졸 하나가 나중에 전했지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판결이 내려진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인근 마을 사람들, 심지어 밀양 쪽에서 하룻길을 달려온 사람들까지 관아 앞을 가득 채웠지요. 그만큼 이 사연이 고을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갓난아이를 안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간 유모, 그 유모와 아이를 살려 낸 나무꾼, 그리고 30년 만에 제 핏줄을 찾은 아이의 이야기가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관아 마당 한쪽에 옥분, 갑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갑돌의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상처가 다 아문 것이 아니었으나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갑돌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지요. 권대감은 가마를 타고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력이 없어 가마에서 내리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마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대청에 올라앉았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한복만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복만은 권씨 가문의 논밭과 가옥을 거짓 문서로 빼돌린 재산 횡령의 죄 갓난 도련님을 없애려 자객을 보낸 살인 교사의 죄 유모 옥분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30년간 억울함을 안겨 준 모함의 죄를 지었노라. 이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하노라. 마당에서 탄성이 터졌지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요. 소라는 오빠 한복만과 공모하여 권씨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고 살인 교사에 가담한 죄로 역시 유배형에 처하노라. 관졸들이 한복만과 소란을 끌어냈습니다. 한복만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요. 억울하오. 이것은 모두 모함이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길을 가르며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아무도 동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권씨 가문 하나를 망가뜨리고 고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 온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소란이 끌려나가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란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어렸지요.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관졸이 소란의 팔을 잡아당겼고 소란의 눈빛이 사라졌지요. 한복만과 소란이 끌려 나간 뒤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찌나 깊던지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지요. 권대감의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권대감이 가마에서 내리려 했지요. 하인이 달려와 부축하려 했으나 권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스스로 내리겠다는 것이었지요. 뼈만 남은 손이 가마 문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발이 마당 바닥에 닿았지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이 느렸으나 권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대감이 향한 곳은 윤희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었지요. 권대감이 옥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이 유모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권대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손을 마당 바닥에 짚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옥분아. 권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역적으로 믿었다. 30년을 그리 믿었다. 이 못난 어른을 용서해다오. 옥분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감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이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지요. 30년간 역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쫓기고 숨고 버티며 살았지요. 그 세월이 눈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대감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 어른, 고개를 드시옵소서. 소인은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마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라 하셨으니 지킨 것뿐이옵니다. 권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당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이를 생각했다는 것이, 옥분의 손에 패도를 쥐어주며 눈을 감았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권대감의 가슴에 와 닿았지요. 부인이 그리하였구나.
권대감이 한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권대감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윤희 앞으로 걸어왔지요.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권대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겠습니까? 권대감이 윤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홍씨 부인의 눈매였습니다. 홍씨 부인의 이마였고 홍씨 부인의 코의 선이었지요. 권대감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윤아. 예. 윤희가 대답했지요.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에 30년이 담겨 있었지요. 권대감이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힘이 없는 팔이었지요. 그러나 그 팔이 어찌나 꽉 조여드는지 윤희는 그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참으려 했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갑돌의 넓은 등에 엎여 자라면서도 옥분의 손길을 받으며 그를 배우면서도 한 번도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지요.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지요. 판결이 내려진 지사흘 뒤였습니다. 권대감이 윤희와 옥분, 갑돌을 권씨 대감댁으로 불렀지요. 30년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습니다. 옥분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멈추어 섰지요. 소슬대문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기와지붕의 선도, 마당의 넓이도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없었고, 옥분이 없었고, 윤희가 없었던 30년이었지요. 옥분이 천천히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지요. 안채 처마 밑에서 옥분이 멈추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손수 매달아 두었던 풍경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바람이 불자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옥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마님, 소인이 돌아왔사옵니다. 도련님을 데리고 돌아왔사옵니다. 윤희가 옥분의 곁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옥분의 곁에 섰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풍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권대감이 윤희를 권씨 가문의 종손으로 복권하는 예를 올린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고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권대감이 직접 선언했지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요. 권씨 가문의 종손이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이 가문을 이어나갈 것이요. 고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미 관아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터였으니까요. 예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권대감이 갑돌을 불렀습니다. 갑돌이 사랑채 앞에 서자 권대감이 천천히 말했지요. 자네가 30년을 지켜준 것이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타나 준 것이요. 갑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권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소. 권대감이 하인을 불러 문서를 가져오게 했지요. 밀양 인근의 논밭 10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의 소유권을 갑돌의 이름으로 넘기는 문서였습니다. 갑돌의 눈이 잠깐 커졌지요.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런 것이 필요치 않사옵니다. 권대감이 말했지요. 받으시오. 이것은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오.
자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오. 갑돌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분이 갑돌의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이 사람이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닳도록 쉬는 집신이 생각났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새벽같이 산에 오르던 그 등이 생각났지요. 그 고생이 이제야 보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물녘이었습니다. 권대감이 윤희를 불러 안방에 앉혔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지요. 권대감이 한참을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이 많았다. 소자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사옵니다. 윤희가 말했지요. 갑돌 아버지와 옥분 어머니가 곁에 있었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사옵니다. 권대감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뼛속 깊이 찔리는 것 같은 말이었지요. 제 아들이 30년을 산골 나무꾼의 아들로 살았건만 그 삶이 충분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대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한복만의 말을 믿어 30년을 허비하였구나.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그 사람에게 속으신 것이옵니다. 잘못은 속인 자에게 있지, 속은 자에게 있지 않사옵니다. 권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맑았지요. 분노도 원망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을 버티며 저 눈빛을 지켜낸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갑돌이었고 옥분이었지요. 권대감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갑돌과 옥분은 권대감이 내어준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지요. 생전 처음 기와집 아랫목에 앉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아랫목에 앉아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갑돌에게 말했지요. 이 사람아, 이게 우리 집이 맞소. 갑돌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소. 옥분이 웃었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터져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갑돌도 피식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옥분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아랫목에 앉아 웃는 그 모습이 마당에서 들여다보던 하인의 눈에도 절로 미소를 짓게 하였지요. 갑돌의 어깨 상처는 차츰 아물어 갔습니다. 다시는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러나 갑돌은 이따금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오랫동안 산을 오르내린 사람의 몸이 새벽 공기를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옥분이 그 모습을 보면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권씨 대감댁 마당에 매화가 피었지요. 권대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예전만 못하였으나 눈빛만큼은 맑아졌지요. 소란이 들이던 약을 끊고 나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진 것이었습니다. 윤희가 사랑채로 들어왔지요.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권대감 앞에 앉았지요. 아버님, 과거를 보고자 하옵니다. 권대감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올가을이옵니다.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권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지요. 저 아이가 산골에서 밤새 글을 읽었다는 것, 낮에 품을 팔고 밤에 글을 읽었다는 것을 옥분에게 전해 들은 터였습니다. 저 눈빛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았지요. 그리하거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30년의 기다림이, 홍씨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윤희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당당히 이름을 올렸지요. 고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잔치상이 아니었지요. 밀양 뒷산 중턱에 있는 홍씨 부인의 묘소였습니다. 옥분이 함께 갔지요. 갑돌도 함께 갔습니다. 윤희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 안에서 패도를 꺼냈지요. 금실로 수놓은 윤자가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30년 세월의 비단빛이 바래고 실밥이 군데군데 터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만큼은 바래지 않았지요. 윤희가 패도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묘소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왔사옵니다. 이제야 왔사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소 앞 억새가 흔들렸지요.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옥분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지요. 마님이 들으셨겠지요. 반드시 들으셨을 것이었습니다. 갑돌이 묘소 앞에 손을 모으고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다만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보자기를 받아들던 날부터 이 자리까지 갑돌이 걸어온 길이 그 고개 숙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세 사람이 한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바람이 억새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포근하던지 마치 홍씨 부인이 세 사람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갑돌네 기와집 아랫목에 불이 넉넉하게 들어왔지요. 옥분이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돌이 맞은편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요. 잠이 든 것인지 그냥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옥분이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돌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요. 손마디가 굵고 어깨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이 사람아, 수고했소. 갑돌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도. 두 마디였지요.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길도, 움막의 아궁이도, 보자기를 품에 넣던 그 손길도,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관아 마당을 가로지르던 그 걸음도 모두 그 두 마디 안에 있었지요. 아랫목이 따스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방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복만과 소라는 제 욕심으로 스스로를 망쳤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갑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눈 속에 쓰러진 여인과 갓난아이를 등에 업어 내려온 사내, 30년을 보자기 하나를 목숨처럼 지킨 사내,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관아 마당을 가로지른 사내였지요. 그 갑돌의 손길 하나가 한 아이의 30년을 바꾸었고, 한 가문의 30년을 바꾸었고, 한 고을의 30년을 바꾸었답니다. 선한 마음으로 걷는 작은 손길 하나를 하늘은 결코 잊지 않는 법이지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이랍니다.